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아, 네. 발랄하고 좋습니다. 아니,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됐다고요? 네. 강경훈 기자?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대통령이.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네. 오래 걸렸다 진짜. 3대 특검법,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네. 세 개고요. 그 시점상 3개 특검이 거의 동시에 이야.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겠다. 규모가.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좀. 네, 그렇게 좀 거부권을 어마어마하게 때려가며 네. 막아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특검. 저는 거기 있는 국무위원들이 어떤 표정이었을지가 너무 궁금해. 맞아. 아직까지는 그 윤이잖아요. 윤 쪽 사람들. 그 거부권 행사할 때 그 국무위원들이잖아. 저는 같은 표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거부권 할 때는 거부할 때나 거부하는 국무회의나 통과하는 국무회의나 그냥 같은 표정이지 않았을까? 영혼 아닐 없이 것 같은데. 이때 사회를 이주호 장관이 했거든요. 교육 장관. 네. 어쨌거나 거부권 행사할 때 거부권을 건의했던 주체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형식은 그런 형식이었으니까 어쨌든 유감스럽다. 아, 네. 의결을 한 네. 것이 유감스럽다. 이제 국회 강행 처리에 대해서 국회 강행 처리. 이제 의결한 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진 않았고요. 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네,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서 넘어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강행 처리한 거고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제 전 정부에서 다들 특검법 처리에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찬성하는 게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 아, 자기들 다 사표 내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네, 했었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들어먹지 않고 전혀 조금도 그치. 아랑곳 없이 그냥 바로 그렇죠. 했군요. 그때 논리가 이게 특검법이 위헌이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입장을 그렇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 처리가 돼버리면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래서 같은 표정일 것 같은. 그때도 이건 완전 위헌이야. 이건 정말 헌정을 유린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겠냐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합헌이고 꼭 뭐 적폐천선이 필요해 이런 입장으로 했겠냐는 거야. 그냥 하라니까 그러니까, 했은. 그치. 그치. 앞에서 그냥 경로하면 그냥 강로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런 대로 그냥 가만히. 근데 어찌됐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그 국무위원들의 뭐 입장을 생각해주면서 이걸 밀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거나 그 말을 막거나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고민정 의원이 대표적인 반면 의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한 방송에서 이제 썰을 풀었던 게 있는데 항상 자기 얘기를 거의 다 수용해준 게 되게 많았다. 그리고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너 말하지 마. 이런 분위기를 한 번도 조성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제도 어김없이 이제 이주호가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좀 다들 얘기해보세요. 무서워. 판을 다 깔아준 거예요. 하지만 국무위원들 생각은 달랐을 거예요. 왜요? 시간 끌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몇 시에 끝나냐? 시원하다. 이런 거지. 오늘 도대체 몇 시냐? 스스로 말을. 그렇죠. 다들 말하려고 하면 뭐 눈치 줬을 거야. 지금 계속 뭐 거의 강행군이라면서요. 막 김밥 먹고 한 끼밖에 못 먹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제는 점심 먹으러 내려왔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오늘도 기사단들이랑 오늘도 점심 먹었답니다. 또 구내식당 와가지고 3,000원입니다. 하다. 대통령이 그러면 싸서 가격이 좋아서. 그 비서관 때문인가? 바나나 우유는 나보다 대통령님 구내식당을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거지가 꿈인가? 근데 뭐 계속 야근을 네, 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 옆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뭐 나날이 초췌해지는 모습들이 이제 막 보여지던데. 국무회의 사진 보면 비서실장, 강훈식 네,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 머리 봤어요, 머리? 점점 보통 까치지.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들어오잖아. 머리가 막 떠 있어, 이렇게. 아니 얼굴이 한 며칠 새 한 10년 늙으신 것 그렇죠. 같은데 이렇게 피곤해서 퉁퉁 부은 느낌이잖아요. 원래 되게 발랄하고 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강훈식 의원이. 네. 표정이 없어, 사람이. 걸어갈 때도 표정이 없어. 이빨 빠지고 이러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러니까 발상이. 많이 빠진다잖아요. 네. 그 실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빨 몇 개씩은 빠진다고. 막 원형 탈모 오고 지금 강유정 그러니까 대변인 그게 뭐 보통의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그러는 그 역대 가장 일을 많이 할 것 같은 대통령이 와가지고 거의 약간 오콜릭인 분이 그것도 또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시작해도 이제 바쁠 이런 그 임기 초인데 이건 뭐 다짜고짜 지금 바로 땅 스타트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지금도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시간이. 기자들을 만나는 건 약간 사전 정지 작업 같기도 해요. 왜요? 그 좀 얼굴을 좀 익혀야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카메라가 따고 제가 볼 때는 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국무위원 발표 같은 거 이런 거는 직접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대답도 하시고. 그렇죠. 저희 그 점심 같이 드셨잖아요. 무서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이런. 처음 왔을 때도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거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빌드업 중일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얼굴 공개됩니다. 그쵸. 뭐 하나 어쨌든 그 허투루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게 별로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 이제 국무위원들도 아마 하면서 근데 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비서관 때문일 거다. 3,000원짜리. 네, 점심 값을 아껴라. 지금 우리 청와대에 써야 될 돈도 많다. 아끼고 아꼈지만 많다. 다른 걸 아껴야 한다. 뭐 그래요. 뭐 그거랑 어쨌든 시간이 없는 것과 뭐 다 마찬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뭐 특검법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일단 내란 특검법이 우선 좀 궁금하네요. 내란 특검법 수사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이 특검법 첫 번째는 윤석열 내란 외환 사건 수사를 위한 겁니다. 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은 총 11가지예요. 오. 핵심은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서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것. 네. 거기서 파생한 것들이 있죠. 국회 표결을 방해하고 체포조 를 운영했던 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상대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고 감금 시도 뭐 이런 거.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이런 그쵸. 무시무시한 혐의들입니다. 그리고 외환은 그거죠. 그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그쵸.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재판 병합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재판 병합이요? 예. 어떤 거죠? 윤석열이 지금 이미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들로 재판에 넘기면 기존의 내란 사건, 검찰이 넘겼던 사건이랑 병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뭐 해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윤을 구속 취소 결정한 사람이 직위원 재판장이잖아요. 그럼 병합하면은 좀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근데 본류 사건이 직위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그쪽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좀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직위원한테 계속 맡겨놓는다는 게 정말 탐탁지가 않은데.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특검에서 구속 절차를 다시 밟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직위원이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못마땅한 상황이긴 해도 네. 구속이 되고 나서 또 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재판 바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사에서 응. 직위원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경험해 봤어요. 없는 경험이 없어. 해봐서 아는데요. 선고를 앞두고 교체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바로 선고하면 되잖아. 근데 판사는 다 단독이잖아요. 독자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자기도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재판을 몇 번 더 했어요. 한 2번인가 재판을 더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바뀐 건가요? 뭐 이유가 인사예요. 인사, 법원 인사. 그러니까 2번 바뀌었는데 재판부 2번인가 3번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한 번은 인사였고 한 번은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판사가 너무 큰 사건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 재판 말고요. 실제 정말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사건들 그 주목받는 판사였거든요. 사표를 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선고를 하고 사표를 내야지. 이랬더니. 그랬구나. 아, 요거 그러면 이제 인사를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방법도 있죠. 징계를 하는 방법도 있죠. 마음에 드네요. 바로 그거야. 룸살롱. 맞아. 그게 그치, 지금 그치. 좀 잠잠해졌는데 아, 그러네. 잠잠한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중요한 재판을 지금 이 직위원 판사에게 계속해서 맡겨놓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든 좀 이렇게 뭐 인사를 하든 징계를 하든 뭐 어쨌든 좀 근데 날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직위원 판사가 뭐 아무리 산꼴통이라고 해도 이걸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 뭐 무죄를 때릴 수 있어요? 몰라요. 또라이의 정치에 뺏기는. 뭐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풀어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판사한테 또라이라니. 돌라이. 네, 뭐 그렇고요. 김건희 특검도 네. 좀 봐야죠. 이것도 꽤 규모가 큽니다. 내용이. 수사 대상이 이건 16가지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해먹은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네. 역시, 그렇군. 역시. 명태균 관련해서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네. 그리고 건진 법사를 통한 고가의 목걸이 가방 수수, 뇌물 사건이죠. 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묻었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뭐 그것도 있죠. 뭐냐, 주가 조작 하나 더 있잖아. 상부. 삼부. 맞아. 삼부토고. 또 우리 뭐지? 우리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있어? 그것도 있었어? 3개던데. 그래요? 주가 조작이. 네. 네. 한두 개가 있는구나. 그 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그쵸.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왕이네 비리왕. 정말 해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먹었어 아주. 이게 근데 비리가 네.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비교해 보면 목걸이, 가방. 그게 그렇긴 하죠. 명품백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데 나온 비리라는 게 살짝 잡범스럽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조금 규모와 그런 어떤 죄질은 다 나쁘긴 한데 그게 이제 주가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선거 시절에 이것을 엄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단 이게 정치적 공세가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한국의 이 주가 조작이나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못 해온 것이 문제고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이 수사와 이후에 진행될 재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도 주목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형량이 되게 낮고 그러니까 기소 자체를 낮게 하고 판결도 낮게 내고 막 그랬거든요. 집유도 많이 때리고 무죄도 많고. 근데 형량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떨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 이득을 본 게 좀 많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너무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거의 뭐 아내 사랑으로 계엄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거의 온몸으로 육탄 방어를 했기 때문에 대체 뭘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엄청난데 실제로 까보면 얼마나 더 어마어마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자법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법이고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사실 이게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게 그렇게 금액 규모가 자체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비리 정도가 되려면 MB 정도는 돼야죠. 조 단위로 그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가 MB를 이 정도가 비교하니까. 돼야 이제 저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다. 뇌물 이러려면 최순실 정도는 돼야 수백억대 이런 게 돼야 뭐가 이제 좀 되는 거지. 그게 또 그렇다. 이제 그 해본 사람이 더 이렇게 스케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휘발성이 높은 건 고가의 목걸이나 가방 수수 이런 거긴 한데 악질적인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 여론조사 관련한 공천 개입 그게 좀 이게 두 재질이 가지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게 중범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오래 살 생각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검찰이 묻었던 사건 중에 또 그 최재형 목사 그렇죠. 명품백 그 건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있는데요. 네. 이게 최초 수사 대상이었던 게 최상병 사망 사건 자체. 이 사고가 왜 났나 이거를 규명하는 건 네. 이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죠.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나아가서 윤석열이 왜 경로를 했고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성근이 구명이 될 수 있었는지 이거를 따져보는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가 지금 이 수사 외압 사건 임성근 구명 로비 이거를 수사하고 있거든요. 요게 넘어올 거고 그리고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기사들에서는 사실상 안 하고 있거든요. 계류돼 있는 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이거를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제 그 수사 개입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과실치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상병 사건이라고 부르고 죄인을 윤석열이라고 하거든요. 윤석열은 연관돼 있는 사람이 연관돼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거고 핵심은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 특검의 저희 볼 땐 되게 중요한 정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을 비호한 것까지도 그렇죠. 중재가 되는 거죠. 살려주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그래서 요 사건은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윤석열이 경로를 하고 뭐 어떻게 막았고 뭐 수사 기록을 왔네 누가 거기에 관여를 했네 대통령실 누가 관여를 했네 이거에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건 최상병이 어떻게 죽게 됐냐. 어떻게 죽게 됐고, 그 최상병을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책임자들이 어떤 걸 했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 이것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일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군인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특검들이 지금 세 가지 법안이 지금 이제 통과가 돼서 특검이 꾸려지면 이게 뭐 사실 수사가 아까 진행이 조금씩 돼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네. 제대로 밝혀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한두 달 이렇게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기존 수사기관에서 안 다뤘던 사건들도 많고
그렇고 하기 때문에 뭐 최장 이제 그 기간을 네네. 크게 잡아놨어요.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110일 이 기본 기간이고요. 30일씩 두 차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170일 되는 거죠. 네, 110 네. 더하기 60 하면은 네네. 김건희 특검도 이제 수사 대상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그 정도 기간을 잡았고요. 170일씩?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기간 포함해서 80일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30일씩 두 차례 연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최장 140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특검 규모도 중요해요. 이제 그쵸. 일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이 특검 파견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에는 20명이 투입됩니다. 이게 특검보까지 다 포함하는 인원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꽤 규모가 큰 거죠. 그러게요. 거의 보통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이런 걸 꾸리면 한 10명 안팎으로 꾸리는 거고 뭐 대형을 20명 정도로 그렇죠. 보니까요. 대형 사건 같은 경우는 야. 또 여러 개 부처에서 네. 다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세 특검 합쳐서 지금 120명 그렇죠. 이라는 네. 거고 여기에 또 딸려가는 인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관들이 있겠죠. 네. 수사관이랑 이제 실무 보좌하는 그 공무원들 그쵸. 까지 포함하면 한 570 몇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거의 한 600명. 와,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와락 달려들어서 정말 무릎 뜯으면 진짜 엄청나겠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이러면 이제 파견되는 검사가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옛날에 윤석열이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사람들. 이제 네. 파견되는 검사가 있을 거고, 이제 또 임명되는 검사도 따로 있겠죠. 변호사. 네,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뭐 전직 검사지만 전직 변호사라든가, 원래 그냥 변호사였다든가, 이런 사람들로 이제 뭐 이 숫자 안에서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느낌에는 뭐 검찰에서 이렇게 5분 대기하고 있는 검사들 많을 거다. 네. 이거 이제는 좀 수사를 저 잘할 수 하겠다. 있는데요. 저 사표 안 썼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에 뭐 한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이때만 기다렸다 하면서. 근데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좀 있으니까 그들과 이제 뭐 이렇게 좀 불려올 가능성들은 좀 보이고 뭐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빨리 되겠죠? 네. 지금 뭐 네.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예, 공포하고 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바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서 네네. 이제 특검 임명 절차는 사실상 지금 시작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이 대통령이 3일 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됩니다. 특검법상. 그 특검법에는 그 민주당과 혁신당의 추천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당이 후보자로 한 명씩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그런 형식이 되고요. 그 특검을 선정하는 작업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이미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보군들이 좀 많이 압축돼 있었을 거고 새로운 뭐 물망에 오른 사람이 뭐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긴 뭐. 예, 네. 이미 검토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많이 좁혔을 것이다. 네. 그 당시에도 많이 이제 그 의사를 많이 물어봤을 거고 당사자들한테. 그래서 이거 후보군을 좁히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속도를 좀 내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특검이 누가 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박근혜 특검 전까지만 봤으면 그 전에는 대부분 특검들이 실패했거든요. 예, 특검 자체가 어쨌거나 그 구성권을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색깔이 어떠느냐, 그 사람이 좀 어떤 성향이냐, 이런 좀 부패 범죄에 대한 좀 인식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진행 정도라든지 방향 이런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네.
그때 박근혜 때는 특검할 때 박영수? 네, 박영수 네. 특검이 수사팀 구성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때 유성열. 아이러니한 거지만 윤석열을 아. 이제 수사팀장으로 앉혔고 그렇죠. 각 이제 요직이 한동훈, 뭐 어. 이복현 같은 어. 분들은 이제 금융수사 이런데 되게 그쵸. 최적화돼 있던 사람이라서 삼성을 때려잡았는데 실제로 많은 공을 세웠고 그렇게 대거 기용을 해서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사를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실제 수사 경험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을 해가지고 유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국민들 이제 법 감정 이 정도에 이제 의존해가지고 사건을 허술하게 구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 수사에 근데 뭐 되게 저는 수사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은 오히려 네,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 진짜 그 칼잡이들은 김건희를 노려야 된다. 왜냐면 그 약간 잡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너무 구멍도 웃겨. 많다. 너무 경험도 웃겨. 많고 변호의 경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차단해서 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저런 뭐 내란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도 이미 넘쳐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땐 이제 뭐 정보기관 출신들도 아마 기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이게 국정원도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군과 관련돼 군 검찰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용하겠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아마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거거든요. 윤석열이 사형이 나오는 건 굳은 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국무위원을 하고 계신 분들 아, 그런 분들까지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아마 수사는 계속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얼마나 해냈니. 그래서 지금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사 기법보다는 그걸 얼마나 넓힐 수 있을까. 그것도 수사 기법일 텐데 그 기존에 있었던 검찰로만 제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기관 출신이라든가 군 출신, 군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까지도 혹은 현직 군검찰들까지도 이제 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검찰은 김건희를 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박영수 특검은 그걸 해놓고 50억을 받아 처먹었으니 뭐 이런 게 있고 다 범죄자 소굴이 돼버린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랬고 한동훈이 그랬고 이복현은 뭐 범죄자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윤 정부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과 검찰 개혁을 동시에 가지 않으면 예,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칼을 잘 써서 검찰을 어떻게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나중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검찰 개혁 그 안이 발표가 됐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걸 동시에 추진할 것 같아요. 아, 딱 이 사람들이 끝났는데 돌아갈 데가 없어. 짜릿해. 너무 좋아.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 너무 좋네요. 상상만 해도 너무 하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뭐 그런 분들은 또 살 길을 마련해 드리겠지만 검찰은 일단은 이게 야, 뭐 검찰 없앤다고 해요. 네. 기소청하고 그죠, 그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예, 중대범죄수사처로 바꾼다고. 네. 재밌는 건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거든요. 어디다가? 행안부 산하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는 기소청만 두게 될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만만치 않은 권력기관을 움직이는 수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만큼 행안부 장관도 중요해지는 경찰과 중수청을 원래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중요한 사람이었죠. 경찰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원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내무부 장관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중요했죠. 경찰을 움직이니까 권력의 핵심이었는데 권력 그게 4.19 전까지였고요. 4.19 이후에는 이제 확 힘이 빠지고 정보기관 중심으로 갔다가 이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했다면 지금은 쪼개서
좀 서로를 견제하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이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경찰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공수처에서도 수사에 조금 더 네. 속도를 내는 모양이에요. 네, 기존에 경찰이랑 공수처가 수사하던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걸 특검에 이제 넘겨줘야 되는 음. 수순을 밟게 되는데 넘겼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좀 창피하겠죠. 그렇죠. 좀 서로 민망하니까 각종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윤석열을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오. 피의자 신분으로 오. 6월 5일에 출석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불응을 했고 네. 내일이죠. 그 12일에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 측이 불응 사유를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경찰은 특별히 알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불응 사유를 안 밝힌 건지 뭐 밝혔는데 공개를 안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고요. 그 경찰이 윤을 입건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죠. 네네. 그리고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이거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경호처법도 아마 거고 그런 혐의고요. 윤은 해당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고요. 그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될 수 없다. 소환 조사 필요 없다. 그래서 서면 조사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의견서를 오늘자로 낸다고 했는데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어느 대통령이지? 피의자 아니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인정합니까? 안 하죠. 이걸 변호라고 하고 있어. 그니까. 아, 아니 근데 약간 그것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 나는 나는 인정하지 결백하다. 않으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나는 결백하면 소환에 응해서 조사받고 털고 나오면 되잖아. 아니 근데 이런 그 서면 조사 받겠다 뭐 이런 이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이 탄핵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그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윤은 계속 불응할 것 같고요. 3차 출석 요구하고 나서도 불응하면은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굳이 할까 싶기도 한데 한번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이제 않죠. 해야지. 특검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구속시킨다. 그것도 또 뭐 그림이 또 경찰 이런 게 입장에서. 경쟁이니까요. 화이팅! 그리고 혐의 자체가 구속 사유가 충분하죠. 증거인멸 시도였기 네. 때문에. 맞아. 되게 큰 거라서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치면은 뭐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기현이 설마 그것마저도. 야씨 그러면 그것마저 근데 막으면 요거는 뭐 그 다른 영장 판사가 그것도 영장 판사가 하나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사건의 별건이니까. 별건이니까. 그러면 뭐 또 우리의 멋진 영장 네. 전담 판사가 땅땅땅 해주면 되는 거니까. 빨리 좀 나돌아다니는 거 안 봤으면 좋겠어. 빨리 좀 구속 좀 네. 시켜줘. 그리고 뭐 검찰도 그 김 여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중앙지검에서 최근에 소환을 통보했는데 여기도 예. 부창부수인가요? 예. 그거 뭐 안 나가겠다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잘났어요. 그래서 뭐 특검 할 거니까 뭐 무슨 소용이냐 이런 입장에 이게 뭐 솔직한 입장이죠. 그런 상황이고요. 공수처도 지금 최상병 사건 이거는 최상병 사망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수사 외압 그렇죠.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거니까. 거고요. 그거를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 어제 세종에 있는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2023년 7월 달에 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같은 달 말에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그리고 그 시점 대통령실 출입 기록 이런 걸 좀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7월 31일은 우리가 다 알려진 경로. 윤이 경로한 그 회의가 있었던 날이고요. 그게 또 어떤 그 시점이 또 언제였냐면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그 임성근을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가지고 경찰에 이첩하겠다 이런 보고를 국방부 장관에게 하고 이제 언론 브리핑 이런 계획을 다 짜놓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입수한 대통령실에서 그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 근데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그럴 수 없다. 이미 지금
우리가 경찰에 이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뭐 간단한 거라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이제 참모 통해서 넘긴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경로했다. 아니 임성근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때 문제의 회의에서 윤이 이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하냐 이렇게 아니, 경로했다고 알려져 근데 있죠. 이런 표현 자체가 이런 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떼 같은 젊은 목숨이 거기서 그렇죠. 그것도 아무런 장비도 없이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게 뭐 이딴 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죠. 얼마나 그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가 이게 딱 드러나는 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종섭이 처음에 자기 결재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일단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국방부에서는 뭐 혐의 내용이라든지 혐의자 특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첩한 자료까지 다시 네. 회수해오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임성근이 다 혐의를 벗었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거의 발단이 무엇이냐. 그럼 도대체 유는 왜 이렇게 경로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규명하려는 차원입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데 임성근 지금 뭐예요? 지금 열심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한테도 가끔씩 카톡으로 보내요. 뭐라고 오나요? 공수처 뭐 포렌식 결과에 대한 입장 이런 거 이제 난 이 관련자들 중에 제일 궁금한 사람은 이종섭이에요. 호주에서 뭐 하고 계실까?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것도 그 수사 최상민 들어가요? 특검 들어가요? 가운데 안에 있어요? 있습니다. 네. 지금 호주 대사로 가 있어요? 아니요, 갔다가 이제 뺏겼죠. 돌아왔잖아.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도피성 출국이 맞아. 임명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임명을 했고 그 과정 경위가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서 뭘 했는지도 추적해 봐야 된다. 잠깐 있다가 오지 않았어요? 술 한잔 그죠? 해야지. 그때 무슨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주민들이 쫓아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요거 좀 재미있게 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준비예요. 이걸 이제 1호 법안이라고 명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3특검법을 이제 공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1호 법안이다. 그러니까 그 특검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왔고, 그러니까 내란 종식과 이제 이 과제를 중요한 과제라고 해왔고, 그런 만큼 1호 법안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챙긴 건 경제 상황이었잖아요. TF를 구성하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과 이제 이 3특검법이다. 근데 이제 뭐 그건 뭐 알겠다 이거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수사 받을 사람들을 한 명씩 준비시키고 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 내란에 관련돼 있고 이런 사람들의 사표를 받거나 대기 발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경호처에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했다, 걸 주도했다고 보이는 5명을 바로 대기 발령을 했잖아요. 이분들 몰랐다고 전날까지 출근했다가 대기 발령이라고 해서 그리고 집에 돌아갔다고. 수사 받을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변호인 그렇죠. 선임하고 뭐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일 안 해도 좋으니까 변호사 구해라. 뭐 이런 거. 배려. 세심한 배려. 그거는 이제 국무위원도 전원 사표를 냈는데 딱 한 사람만 사표를 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일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만. 넌 일 안 해도 되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 받아줄게. 자, 지금부터 변호사 구해. 세심하셔. 근데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사표는 이거 말고도 다른 의미도 있긴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내란 수사를 받으라는 걸 테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개혁 1순위가 검찰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호 법안은 내란 종식.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 그럼 개혁 1순위는 뭐냐? 검찰이다. 이거에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조각.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아마도 총리가
임명되고 나서 인준되고 나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가 연동돼 있는 게 정부조직법이에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이제 지금 뭐 기재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재부에 계신 분들도 언론 플레이 합니다. 뭐 차관들 지금 임명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기재부 이러면서 기재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정부조직법은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그 여성가족부도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양성평등 가족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이 바뀌는 역할도 약간 또 넓어지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환경부하고 이제 산업부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에너지 환경 뭐 산업을 어떻게 융합하는 것도 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을 바꿔가는 게 있긴 한데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부처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법무부 장관일 것 같고요. 법무부를 뭐 다른 걸로 바꾸진 않을 테니까 법무부는 법무부니까 행안부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뭐 다른 걸로. 그렇다면 행안부, 법무부 장관 둘 다 공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먼저 임명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뭐 이주 협박 해가지고 네가 제청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나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총리 인준 보면서 하겠다. 혹은 총리 인준이 되자마자 정부조직법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런 걸로 보면 검찰개혁이 이제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하고 아마 관련이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이제 그 중수청을 어디로 보낼 거냐, 이거 행안부 산하로 보내는 걸 보면 두 장관을 먼저 이제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뭐 그 추천하라고 한 것도 아마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법무부 장관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도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일주일밖에 시간 안 줬거든요. 추천 기간을. 다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박은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명 사표 수리를 했죠. 물론 그 지명을 하긴 했었는데 국정원장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물론 이종석을 이제 지명을 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것과는 또 별도로 이분에게도 그 변호사를 구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왜 김건희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것이 이 내란의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가 볼 때 지금 떨고 있는 분들 많을 거다. 국무위원 중에 지금 그 국무회의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가시방석인 사람은 법제처장. 저도 빨리 사표를 수리해 주셔야 제가 계속 회의를 하면 제가 변호사도 좀 만나야 되고 저한테도 시간을 주세요. 뭐 이러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뭐 특검 임명이 그 추천이 되는 그 언저리에 수사 대상자들은 줄줄줄 사표를 받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나름대로의 수사 준비를 하고 있다. 즉 그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좀 해봤었어요. 착실하게 아무튼 진행되고 있어요. 미리 사실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아마 미리 이렇게 요 순서대로 가겠다가 뭐 애저녁에 다 준비돼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표 쓰신 분들. 그러니까 국무회의 지금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아니 지금 저 사람도 나가. 저 사람도 나가. 쟤는 원래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럼 4명 중에 나도 헌재도 안 시켜줄 거면서 나 철회해버리고. 맞아. 정말 가시방석일 것 같아. 네. 아마 그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일 말고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많지 않을까. 아주 쪽쪽 빨려봐. 네, 아무튼 뭐 지금 3대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서울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홍민철 기자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상승세를 예, 보이고 이번 있나요? 생은 그냥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 부정적이야. 부동산이라고 아파트 가격 통계 집계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 네. 여기 통계 기준으로 보면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이게 지난주인데요. 이 가격 동향 주간을 보면은 4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은 18주 연속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보합으로 갔다가도 하기도 했는데 최근 4주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상승률이 얼마냐? 이번 주는 0.19였습니다. 네. 그 전주는 0.16. 1%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작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려요. 네. 이거가 이제 1년이면 얼마다 뭐 이렇게 했는데 0.19가 계속 1년 동안 매주 오르면 10% 넘습니다. 10.3%. 그럼 10억 아파트가 1년에 1억이 오른다. 아. 이런 얘기예요. 1년이 48주니까 지금 18주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오. 넉 달 내내 지금 쪼쪼쪼쪼 오르고 있어갖고 아마 지금 한 3천만 원쯤 오르지 않았을까. 와. 야. 우리 연봉이 3천만 원이 아니, 네, 알겠습니다. 슬픈 얘기 하지 마세요. 평균 가구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니. 안 돼요? 네. 평균 가격으로 치면은 강남은 17억이고요. 아파트 평균 가격. 강북이 13억 정도입니다. 뭐 강남은 뭐 그냥 논외로 그냥 치고요. 네네. 강북은 올해 초에 그러니까 12억 한 7천만 원, 13억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한 7, 8천만 원 정도 올해 올랐어요. 84 기준인가요? 예? 84 기준. 그렇죠. 와. 와. 강남 3구를 보면은 속이 터집니다. 서초, 강남, 송파 전부 다 0.4%가 넘어가요. 오. 아까 0.2%가 10억에 1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억짜리가 2억이 돼 있는 2억이 되는 그런 상승폭이에요. 2억 이상이네요. 그렇죠. 이거 2억을 모으려면 아마 평생 모아도 못 모으죠. 강남은 10억이 아니기 때문에. 네, 10억도 아니고. 오, 더 10억 놀겠네. 넘네. 평균이 17억. 이게 자꾸 강남을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이게 강남에서 시작된 게 자꾸 확대가 되니까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지역이 좀 중요한데 마포가 0.3. 이거 다 지난주 상승률 기준입니다. 용산이 0.29, 성동이 0.26, 양천, 강동이 0.32, 뭐 이렇게 돼요. 다 많이 올랐네요. 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 아, 이 정도면 이제 심각하기 직전 혹은 직전. 이거 좀 그러네. 이게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지고 가면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서울 평균을 내면 아까 말씀드린 강남이 0.4. 나머지 지역 강남이랑 붙어 있는 데가 0.3. 그 밑에가 이제 0. 뭐 이렇게 쭉 깔려가지고 평균은 0.19 네네. 이렇게 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이제 과천 분당, 과천이랑 분당은 강남이랑 같은 거라고 보니까 네. 거기만 빼면 이제 경기도, 인천, 수도권은 아직 뭐 보합세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경우도 왕왕 좀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딱 서울 지역만 지금 오른 거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강남에서 용산 이런 쪽을 건너서 이제 노원이나 도봉, 강북 이런 쪽으로 이제 더 확산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텐데. 경기도 사실은 작년 초에 그 윤석열이 한번 뻘타친 그 제가 방송으로는 못 보셨을라나? 테스트 방송 특례 때? 보금자리. 아, 네, 테스트 방송 때. 특례 보금자리 때문에 한번 왕창 오른 적이 있거든요. 작년 초중반까지.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지금 아직 보합 하락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고 있는 정도. 아직 서울만 상승세다. 많은 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랑 이재명 정부 초기랑 좀 생각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통계로만 놓고 보면은 2017년 5월, 6월 이때는 1.5%씩 올랐어요. 주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네. 이때가. 그땐 진짜 심각했네.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막 상대적 박탈감, 벼락거지 뭐 이런 그때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대책들을 계속 쏟아냈는데 오히려 더 막 네, 올라가고. 잘 안 먹혔다. 2018년에 막 2%까지 올라가고 막. 진짜 심각했구나. 물론 2%를 계속 유지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주가 있었다.
굉장히 그러니까 7배 가까이 지금 네.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그게 이제 급등기 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때에 비하면 미미한데 음. 강경훈 기자님 말씀대로 지금도 좀 약간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 올해 이렇게 좀 효과란다 얘기 쓰면 안 되지. 상승세가 오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가 좀 내려오는 게 분명히 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 영향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의 네, 그 그리고 정책. 이 진앙지인 강남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는 올 초에 기억하시는 그 오세훈의 뻘타 또 화제. 네. 아. 허가구역 해제했다가 다시 네. 지정하는 그거가 이제 여진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돼서 지금 강남, 강북 그리고 강북의 외곽 지역, 경기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강남에서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 규모를 사람들이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확 움직이긴 하거든요. 와, 야, 엄청 땡겼다며 그 잠깐 푼 사이에 이게 어쨌든 강남에는 쭉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잠깐만 이게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뭐 이럴 수 있어서 그게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심리에는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뭐 근데 이게 어쨌든 이재명은 아직 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뭘 안 하긴 했는데 요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그 후보 시절 했던 말 부동산 그리고 공약. 이런 거 아주 민감하게 보시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언론은 뭐 이미 초반부터 많이 다루고 있었고요. 거의 그러니까 올해 한 3월, 4월부터 같은 기사를 계속 쓰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말을 하면 또 쓰고, 말을 하면 또 쓰고. 그때 나온 주요 메시지가 이제, 일단 세금으로 때려잡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상황을 반감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 요 세 가지가 주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투표 전전날인가요? 투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한 유튜브 방송 경제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서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이 진보 정부가 규제하면 오르는 신호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다. 슬프다. 문재인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진보 정부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관하지는 않는데 맞서지는 않을 거고 기대해 뭐 이런 느낌 어떻게 할지 기대해 뭐 이런 정도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곰곰이님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더 많이 작용하는 시그널이지 않을까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매물도 좀 잠그고 호가도 좀 올려보고 시장 상황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정부와 다주택자 혹은 주택으로 수익을 좀 보려고 하는 투기꾼? 뭐 투기꾼이죠. 그리고 일종 그 일부 상당수의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눈치챈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거에 이제 뭐 기폭자가 또 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 상황을 봐야겠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그랬으니까 빨리 해야 돼 뭐 이러면 뭐 이런 얘기도 또 하면 안 되는데 건설 경기나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성장률 뭐 건설 투자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그렇죠. 저희 같은 그 뭐 이런 진보적인 혹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빨리 잡아라, 하락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 시각을 바꿔서 GDP 전체 경제 성장률 차원에서 놓고 보면 건설 투자를 잡아라, 죽여라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아니 근데 전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건 정책적으로 뭔가를 내서 의도한 바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경우가 있나요? 예. 정말요?
이명박 정부요. 오! 이명박 정부가 그런 일을? 예. 오.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 그게 강남 쪽에 이제 그때 공급을 하면서 오. 그 부동산 가격을 실제로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오. 너무 올랐었으니까 그 노무현 때 너무 올랐잖아요 막판에 음. 실제 하락을 했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 정책을 중단시켰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아, 그럼 실제 불가능하지는 가능- 않. 그래서 이제 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지금 정도면 시그널 정도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시점상 지금 정책을 낼 때는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뭐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지금 승부한다기보다는 시그널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시그널 정도도 필요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니네가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근데 이제 약간 예상치 못한 행동을 가끔 하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책적 규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툭툭 튀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떤 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효과를 갖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재정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탈세범을 확 잡아버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효과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세금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건데 일단 탈세하는 인간들을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경기도에서 되게 많이 그거를 했죠. 특사경을 늘렸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관심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법을 그러니까 무슨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탈법을 잡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기의 탈법은 엄단해야 한다. 이 비슷한 효과거든요. 그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규제나 그 시장에 맞서지 않겠다. 규제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 세금으로 때려잡지는 않는데 니네 여기서 불법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친절하다. 네. 라고 저는 그런 상상이 하나 들었고 정책적으로는 아마 7월 이벤트 그 스트레스 DSR이 지나고 나야 이제 좀 뭔가를 판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제가 볼 때는 정부 당국도 좀 지켜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출이 금리가 낮아졌지만 또 금리 허들이 높아진 그러니까 대출 허들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떻게 줄지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아직까지는 모르거든요. 그게 꽤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룬 거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더 미루지 않는 것으로 이 시장 상황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스타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으로 때려잡지 않겠다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얘기이기도 하고요. 세금으로 못 잡았던 거 온갖 규제들을 막 던지니까 여기 잡겠어 그랬더니 이제 두더지처럼 막 저기 튀어나오고 막 잡으니까 저기 튀어나오고 이랬던 경험들을 어쨌든 봤기 때문에 요 두 방법이 아니면 뭐가 있지? 근데 그 얘기도 계속했어요. 한국의 부동산은 너무 가격이 높죠. 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유리하지 않으니까. 네.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죠. 서민들에게 부담입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어요. 이건 언론이 좋아하는 워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각이 많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깜짝 뭐 이런 게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건 진짜 시그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시그널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왜 가격 상승이 있었냐. 그게 종합부동산세 완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면서 영향을 줘버렸거든요. 바짝 야당에서. 위축돼 있다가 그 당시 야당. 네.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다수당에서 바짝 쫄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 바뀌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원내대표와 또 다른 그 개파에 있는 이제 의원이 둘이 동시에 이제 종부세 완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옥죄진 않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훅 풀린 경향도 있어서 이게 이런 걸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고 싶어도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런
국면에 그런 시그널을 던지면 시장은 반응을 하니까 지금 아마 시장이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시장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 누구냐? 보이지 않는 손. 부동산 중개사들이에요. 가격 올리고 이런 사람들, 가격 내고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테니까 물론 쫙 떨어지는 시기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못합니다. 쫙 오르는 시기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어떤 움직이는 초창기 힘들은 꽤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런 신호들을 보내야죠.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없으면 뭐 더 지켜보겠다는 뜻일 거고요. 어쨌든 오르는 건 맞으니까 봐야죠. 네. 근데 경제는 내다보기 힘들어요. 이러다가 푹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신박한 해법으로 신박한 해법으로 부동산 경기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드네요. 네, 아무튼 심상치 않은 부동산 경기 이야기까지 일부에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시사콜콜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자프 조한무 기자가 준비를 하셨죠? 네.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네.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태화나력 발전소에서 음. 지난 2일 사고가 발생했고 기계 공작실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김충현 씨가 네. 가공 기계로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 중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김충현 씨 소속을 보니까 태화나력 발전소 하청업체인 한전 KPS가 있는데 그 한전 KPS가 다시 재하청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한국파워 ONM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 하청 노동자였던 것이죠. 하청의 재하청. 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위험에 외주하다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나력 발전소 하면은 이제 6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가 또 사고를 당했던 네. 사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도 좀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도 이제 현장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막지 못한 거죠. 네. 뭐 이게 공공기관도 문제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 이제 민간 네.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SPC 사례를 통해 가지고 중대재해가 왜 계속 반복되는가, 기저에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적인 원인이 뭔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SPC 그룹도 살인 기업이죠. 사망 사고가 워낙 많았죠. 네, 네. 3년 새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날 네네. SPC 삼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시화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2023년에는 샤니 같은 이제 그룹사입니다. 네네. 성남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통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는 SPL이라는 회사의 평택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네.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이게 지금 사망 사고만 3건이고 네. SPC 그룹 전체로 봤을 때 크고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보다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징후들을 잘 포착을 해서 안전 조치를 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데, SPC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네. 그것을 이제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통시적으로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SPC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가 572건이에요. 그러니까 징후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요거를 보여주는 또 통계가 있는데, 2022년 SPL 사고 직후에 네.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실시를 했어요. 네. 그때 SPC 그룹의 18개 계열사가 운영하는 58곳의 사업장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45곳에서 2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찌됐건 사람이 사망을 벌써 3번이나 됐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공분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022년 그 사망 사건 때도 특히 이제 20대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이제 굉장히 좀 거세게 일었고 뭐 이제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뭐 조치가 전혀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회장 비롯해서 그 경영진들이 나와서 그 언론 앞에 고개 숙이고 뭐 대책이라시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좀 보면은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을 약속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거가 이제 안전경영위원회를 꾸리겠다. 외부 전문가 그룹을 그 그룹 차원에서 만들어서 네. 그 위원회가 뭐 권고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시정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권고해가지고 고쳐질 거였으면 그쵸. 이게 권한도 없고 사실 이 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사실 믿기가 어렵고 이 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네네. 지난해 12월에 안전경영활동 우수 사례 시상식이란 걸 열었더라고요. 그때 보면 그 올해의 수상팀 해가지고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근데 그 시상팀 중에 하나가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의 안전보건팀이 상을 받았어요. 뭘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상을 줬어요? 사람이 사망했는데? 위원회 활동 자체가 보여주기 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3년간 뭐 1,000억 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비 자동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84%를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올해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에도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뭐 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안전 시스템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추상적인 얘기만 있어가지고 그 노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라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도 충격이지만 아까 뭐 이야기를 하신 대로 572건의 사고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동안도. 이런 사고들도 어찌됐건 뭐 사망사고는 당연하고 이런 자잘하다고 할 수도 없죠. 뭐 손가락이 잘리고 뭐 손이 잘리고 이런 사고들도 다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무슨 조치를 했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뭐 안전 시스템 강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말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게 막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안전 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텐데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생산의 그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3건의 사망 사고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 네네. 그 생산 속도를 조정하고 인력을 그만큼 늘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최근에 발생한 사고를 보면요, 네.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사망한 노동자분께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그 윤활유를 뿌려주는 장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네. 그 노동자가 직접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다가 변을 당하셨는데 아마 그 이유는 그 자동으로 윤활유를 뿌려주는 그 장비가 고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면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장소에 가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 했던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전에도. 이 몸을 깊숙이 넣은 상태에서 만약에 기계가 작동하기라도 하면은 이제 끼어버리고 뭐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명확해 보이는데 위험한 장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작업을 하려면 장비를 꺼야 되는데 장비를 안 끄고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안전보건 규칙에 보면 기계를 정비할 때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2022년에 그 SPL 그 사고를 보면 이게 교반기, 뭐 혼합기라고 하는데 그 말하자면 이 통에 날이 달려 있는 큰 그 믹서기 같은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그 소스랑 뭐 분말가루를 넣어서 이제 날이 돌아가면서 섞는 건데 요 날만 가지고는 잘 안 섞이니까 노동자가 이제 통으로 몸을 기울여서 손으로 좀 이렇게 휘저어줘야 되는 작업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근데 이 날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윙윙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윙 돌아가니까 그 타이밍 맞춰서 이제 손으로 좀 섞어주다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컨베이어 벨트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통에 사람 신체가 들어가면 요거를 멈춰줘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보면 장비에 원래 덮개도 있어요. 덮개가 있으니까 이게 돌아갈 땐 덮개를 덮어놓고 뭔가 사람이 또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끄고 뚜껑 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진 것이죠. 그래서 아니 애초에 이 위험한 기계에 손을 대체 넣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 취재했을 때 그 떠올려 보면 물량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2조 2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 오전 작업 팀이 하는 일을 다 못하면 이제 다음 팀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팀에게 일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게 그냥 그 간섭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그러니까 작업 속도를 늦추고 물량을 조정하려고 하고 사람을 더 충원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네. 너무 끔찍하네요. 그리고 그것도 원래는 이제 뭐 2인 1조나 무조건 이게 아니면 뭐 그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뭐 딸려 들어가면 자동으로 전원이 빠지거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이제 뭐 안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뭐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장비랑 플러스 이제 생산 속도인데요. 그런 작업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재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좋은 기계를 갖다 놔도 안전장치를 해놔도 결국에는 빨리빨리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노동자들은 이제 시간에 쫓기고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돌리면서 또 위험한 일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피해갈 수가 없는 이 굴레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지금 연달아 3년째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뭐 또 부상도 굉장히 많았는데 책임자 처벌이 거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3건의 사망사고 중에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게 그 2022년 SPL 사건 뿐인데 그때 이제 강동석 대표, SPL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리고 SPL 법인이 낸 그 벌금이 1억 원. 1억 원? 네. 재판부가 그때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강동석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초범이니까 좀 양형 감형해주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또 감형해준다 이런 거 같은데 아니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그것도 이렇게 큰 회사에게 고작 1억 그리고 이제 그 2023년에 샤니 사고하고 그 올해 있었던 사고 관련해서 대표들이 이제 그 혐의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 아직 이제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은 상태이고 요것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노동청이나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좀 더디다 이렇게 질질 끄냐. 특히 이제 샤니 사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 지적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어떻게 좀 진행되는 게 있나요? 그것도 이제 그 김범수 SPC 3리 대표가 입건이 돼 있고 예, 아직 이제 이게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의자들이 전혀 거의 뭐 솜방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솜사탕 수준의 처벌인데 이건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떤 기업인이 이걸 무서워하겠어요. 이 법 맞습니다. 자체를. 네. 입건했다밖에 안 나온 상태예요 지금은. 뭐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는 아직. 이번 올해 발생한 예. 건요. 예. 그러니까 노동부가 그 중처법 혐의를 다루고 경찰이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다루는데 거기서 이제 양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검찰로 넘기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태고 검찰로는 안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또 솔직히 좀 답답한 것이 우리가 지금 SPC의 중대 재해 사망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정작 이 SPC 이 회장은 아무런 지금 처벌 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각사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CEO,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이고 그룹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벌 총수. 네. 그 사람이 이제 SPC 그룹에서는 허영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발제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금 나온 이 사진이에요. 허영인이란 사람의 얼굴이 네.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주요 재벌들은 총수 얼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그 재벌 그룹 총수는 얼굴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쵸. 이름도 사실 좀 생소해요. 네, 맞아요. 근데 대단히 나쁜 사람이다. 얼굴을 박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 SPL 사고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제 중처법 관련해서 노동부에 고소가 됐어요. 그 유족 법률 대리인단이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아 진짜 검찰 없애야 돼. 진짜 없애야 돼. 이게 중처법이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서 중대재해를 막아보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를 그 누구로 볼 거냐 이거거든요. 핵심은. 네. 그러니까 딱 방금 말씀드린 그 CEO들은 그냥 바지 사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처벌도 안 됐지만 처벌을 해도 허영인이 이 사람이 처벌받았으니까 딴 사람을 갈아 끼워. 그러면은 그 그룹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위험한 요소들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를 처벌을 하자. 네. 이런 취지였는데 요게 지금 SPL 사건 경우에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거죠. 근데 그 검찰이 그 허영인이 SPL 사고 책임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SPL 사업체에 별도의 그 CEO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로 보면은 전문 경영인이 재벌 총수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그걸 또 인정을 해주는 검찰이 대놓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이고 단순한 판단인 거죠. 서류상 그 각사의 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각사의 그 경영이나 안전 조치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재벌그룹 총수다라는 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는 다른 그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다. 네네. 이제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허영인이 SPC 그룹의 총수이기는 한데 각사의 대표는 아니고 각사의 임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영인이 그 2023년에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했던 변명이 뭐냐면 내가 회사 퇴직한 지 5년 됐고 그 이후에는 대표이사에게 완전히 위임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검찰이 판단을 해버렸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어쨌건 회장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임원이 아니고 그럼 뭐 자기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뭐야? 근데 왜 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재벌 그 지배 구조에 관심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재벌들의 지배 구조를 꽤 봤는데 그룹 회장이 임원 각사의 임원을 아예 안 맡고 있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은 미등기 임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법상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임원으로 올려놓고 뭐 보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많거든요. 근데 허영이는 SPC 그룹의 회장이긴 한데 아, 직함은 그렇게 실제로 회장인데. 계열사의 임원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실제로 드물고 그러니까 계열사의 임원이 아닌데 그룹 대표라는 거는 그럼 그 지위는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통념이다. 통념 같은 거다. 그 통념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있는 그 특이한 형태인 재벌. 재벌이 이제 재벌 총수가 갖고 있는 특이한 형태인 거죠. 미국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근데 뭐 중요한 건 이름만 그렇게 주는 거면 아니 약간 이제 뭐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유 우리 뭐 총수님 이렇게 하는 거면 뭐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냐 이름만 뿐인 회장이냐 이게 또 이제 그렇죠. 따져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재벌 총수가 다 좌지우지하죠. 각사의 그 경영을.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그 국회 국정감사 출석했을 때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출석을 했는데 네. 2013년 12월에 출석을 했는데 네. 2013년 그 10월에는 출석을 안 했거든요. 그때 2023년 2023년 그때 그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네. 해외 출장 가야 된다. SPC 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목표로 미래 계획된 그 해외 출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SPC 그룹의 회장으로서 경영자로서 외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못 간다고 한 거거든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그 자신이 경영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자인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SPL 사고가 났을 때도 이 사람이 이제 언론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고개 숙이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법적 책임도 지셔야지 책임 통감만 하고 법적 책임 말뿐인 안 줘. 사과인 거죠. 네. 진짜 화가 나네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재벌 총수라는 사람이 그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의 근거는 뭐냐? 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 구조인데 네. 그 재벌 구조가 말하자면 이제 지배 구조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SPC 지배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네. 그러니까 각 계열사가 어떻게 지분 구조로 물려 있는지 요거를 보는 건데 SPC 야. 그룹 최정점에 파리크라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리크라상은 이제 허영인 가족이 100% 소유한 가족 회사고요. 그림에는 허영인, 허진수, 허희수가 있는데 네네. 허진수랑 허희수가 이제 허영인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엔 없지만 그 이미향이라고 허영인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명이 각 그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가 파리크라상이고 그 밑으로 각 계열사들이 뻗어 있다. 파리크라상이 각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PC 삼립의 최대 주주도 파리크라상이겠죠. 네. 그리고 SPC 삼립이 SPC 그룹 내에서 유일한 상장사인데 총수일가 지분이 엄청 높아요. 총수일가 지분이 33%고 파리크라상 지분이 41%니까 상장사면은 내가 주식을 공개해서 여러 그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좀 더 돈을 받는 대신에 투명하게 경영을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상 지분이 뭐 허영인 측 지분이 74%나 되니까 SPC 삼립도 그 완벽하게 허영인의 그 영향력 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SPL 최대 주주도 파리크라상입니다. 파리크라상이 지분을 100% 100%. 네. 그리고 샤니는 파리크라상 지분은 10% 정도이지만 그 허영인 일가의 지분이 70%입니다.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던 그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보면 결국의 정점에는 허영인이 있다. 허영인 밑에 파리크라상이 있고 그걸 그 회사를 통해서 전체 그 계열사들을
통제하고 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구조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SPC 그룹은 이제 사업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보면 파리바게트 가맹점들이 있죠. 네네네. 그거 하고 이제 양산빵, 샤니빵, 포켓몬빵, 뭐 크보빵 하는 그 빵을 만드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사업으로 나뉩니다. 네. 이제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트를 운영을 합니다. 파리바게트의 가맹점이 이제 전국에 있으면 빵이든 뭐 생지든 뭘 납품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파리크라상이 하느냐? 그걸 파리크라상이 안 하고요. 그 아까 자회사 SPL 있잖아요. 아. SPL이 냉동 생지를 만들어서 거기 결국 이제 파리크라상을 통해서 파리바게트로 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SPL 매출의 대부분이 파리크라상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파리크라상은 그 하청업체로 SPL을 두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외형상으로는 SPL이 별도의 그 법인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하청업체 개념이다. 지분 구조랑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냥 하청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 네네. 이런 거고 그 SPC 삼립은 양산빵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편의점에 들어가는 빵들 그리고 뭐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햄버거 빵도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불매 운동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SPC의 그 크보빵 이제 납품 중단되기도 했었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게 이제 시화 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사고 이후에 그 작업을 잠깐 중단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빵을 못 구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왜냐면 SP 삼립에서 빵을 받아왔는데 대부분이 거기서 받아오는군요, 많이. 그러니까 예,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SPC 삼립만 양상빵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했던 샤니 또 양산빵을 만드는데 지금은 그 샤니 브랜드로 나오는 빵은 거의 없고 이제 SPC 삼립이라는 그 로고를 달고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샤니가 만든 빵이 이제 SPC 삼립의 로고를 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SPL이랑 비슷하게 하청 공장인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샤니와 SPL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적인 외형을 갖추고는 있지만 파리크라상이나 SPC 삼립의 하청 공장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사고가 발생했던 각사의 대표들이 경영 정권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말은 현실과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시각입니다. 네. 실제로 돈도 이런 계열사들에서 돈을 벌어서 결국은 허영인 일가에다가 다 그냥 몰아준 셈인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 돈이 이제 주로 배당이라는 형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허영인 있고 파리크라상 있고 그 밑에 계열사들이 있으니까 네. 그 각 계열사들이 파리크라상에 배당을 하면 파리크라상이 이제 그 배당을 하면 이제 그 돈이 허영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 얼마나 받았나를 한번 봤어요. 올해 허영인하고 두 아들이 SPC 삼립에서 받은 배당 직접적으로 파리크라상 말고 네. SPC 삼립 지분도 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분을 받았는데 그 배당을 받았는데 올해 51억 원 그다음에 작년에 48억 원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4년부터 제가 그냥 그 공시에 나와 있는 것만 합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넘을 수도 있어요. 49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가 아니고 SPC 삼립에서만 받은 거라는 거죠? 삼립에서만 받은 겁니다. 그리고 파리크라상에서도 배당을 받았겠죠. 거기는 100% 그 가족 회사니까. 2010년부터 올해까지 그 총수일가가 받은 배당이 578억 원. 요것만 해도 1,000억 넘는 돈을 이 사람들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바게트하고 그 양산빵 사업 말고 그 또 하나 이제 알짜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베스킨라빈스하고 던킨도넛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 이제는 이제 SPC가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으면서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SPC 그룹이 하는 거다. 그거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많았죠. 그 전에는 많이 모르셨죠.
그래서 그 사고 났을 때 베스킨라빈스도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 요 사업을 운영하는 게 이제 BR 코리아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여기 지분을 허영인 일가가 66%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베스킨라빈스 본사가 갖고 있는데, 허영인 일가가 2001년부터 그 BR 코리아에서 받은 배당 다 더하면 1,480. 야, 장난 아니다. 수천억 원의 그 현금을 땡기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BR 이렇게 가면서. 코리아들 그 파리크라상 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 허영인 일가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베스킨라빈스 인터내셔널 이렇게. 그러니까 3분의 1을 허영인 일가 가지고 있고 3분의 1을 그 베스킨라빈스가 가지고 있고. 그냥 아예 그룹 통째로 허영인 일가 꺼내요, 거의. 네. 거의.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크라상 밑으로 쭉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하나 있고 그 부장님 말씀하셨던 BR 코리아는 파리크라상을 통하지 않고 허영인 일가 직접 가지고 있는 가지고. 구조. 그 제가 그 지배구조 보고서를 쭉 보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SPC 삼립 보면은 차등 배당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최대 주주한테만 배당을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PC 삼립이 그 파리크라상한테 돈을 주면 네. 그 돈이 허영인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리크라상을 통해서 허영인이 돈을 다 빨아먹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아 그러면은 SPC 삼립이 그 파리크라상에게만 그 배당을 좀 덜 하겠다 이런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꽤 오래 지속이 됐었는데 2022년부터는 그 파리크라상한테도 동일한 배당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등 배당을 안 하기로 한 거죠. 왜? 그 이유를 보면 파리크라상이 배당 확대로 확보한 자금을 생산시설 안정 강화에 쓸 것이다. 뭐라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2022년 초에 그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사망사고 근데- 3건이. 네,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자기 입속 챙기려고 어. 뭐 안전경영인이 들먹이면서 어. 돈을 더 가져간 거다. 그래 놓고 뭐 제대로 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가져갈 거면 제대로는 하든가.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자마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뭐냐고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해 드시면서 이렇게까지 노동자들을 정말 말 그대로 죽음으로까지 내몰면서 그렇게 막 쥐어짜고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조금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작업 속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혜림 선배가 말했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대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시했다 이 회사가. 되게 빡빡하게 그 생산 라인을 잡아놓고 노동자들은 이제 시간에 쫓겨서 위험하게 작업을 했다 이런 건데, 그 회사 영업이익을 보면 네. 그게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SPC 삼립이 그나마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5년 평균 잡아보면 2.5%가 채 안 되고요. 샤니는 1.36%, SPL은 0.94%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거고 식품업계 영업이익 평균이 3%니까 뭐 SPC 삼립 같은 경우는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뭐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샤니랑 SPL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요 그 영업이익률이 뭐 하찮게 원일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영업유인들을 짜내서 배당을 받아서 그걸 10수년간 모아놓으면 2,5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그 확보를 해야 됐고 그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을 좀 덜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선택지는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살인기업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영업률을 유지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햄버거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높이고 대신 싸게 팔고 야. 그 대신에 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제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긁어모은 돈은 그
지배구조를 통해서 허영인 일가한테 가는 거고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쉽게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계속되는 사고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정리하자면 그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바지 사장 같은 거다.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는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임원도 안 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이거는 중처법 피하려고 네. 이름 안 올려놓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처법 적용이 이제 SPL 건에 있어서는 허영인 회장에게 적용이 안 됐는데 네. 그 적용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 그러니까 다른 그래요? 그룹 얘기인데 아, 그 삼표 산업 보면 2020년에 양주 채석장이 무너져서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그때 그 노동부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그룹 회장이 아니라 삼표 산업의 그 전문 경영인 이종신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검찰이 그 대표 말고 삼표 그룹 회장 정도원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정도원 회장도 삼표산업,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임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검찰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도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인데도 법 해석에 따라서 적용이 좀 달라지는 형국인 거고, 이거를 이제 적용 단계에서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뭐 어떤 변호사분은 법 자체를 조금 이게 서류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더라도 그 그룹사인 경우에는 그 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을 해서 네네. 이 사람을 중처법 적용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법 규정을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그 근거 이런 걸 좀 더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실제로 이게 예를 들면 영업 그 배당이 가져가는 이런 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맞아. 아, 그걸 누가 네. 몰라, 사실. 그런 것 정도로만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냥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영향을 맞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또 법 조항을 보면 그러니까 중처법이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그렇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허영인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L 대표가 그 지금 이 생산 구조는 노동자에게 위험하니까 생산 속도를 좀 늦추고 노동자를 더 충원해서 라인을 좀 재조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CEO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판단을 했을 때 그거를 허영인의 결재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판단을 저는 이제 각사 대표가 못할 거라고 보는 거고, 검찰도 삼표산업 관해서는 그렇게 봤던 거고. 그런데 이제 SPL 사건 경우에는 이제 판단이 달랐으니까 이게 뭐 적용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법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때도 한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징역형을. 이건 예. 중형을 그냥 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속. 무조건. 근데 이 집안은 이게 약간 종특 같은 거예요. 일단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이 아니지만 그 경영을 하는 게 이미 몸에 배어 있는 회사이거든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허영인 말고 허영인 아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허영인 아들이 이제 허영인 씨가 아들 둘이 있어요. 아까 그 얘기한.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승계 구도를 놓고 둘이 경쟁하는 이런 긴 한데 그래서 둘이 사업 분야가 약간 달라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지배 구조에서 보면 이제 70개 가까운 계열사가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파리크라상이 정점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분이
큰아들 허진수 씨가 이제 20.33%고 차남이 그거보다 좀 더 적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제일 적고 허영인 회장이 63%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죠. 파리 크루아상을 통해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전체는 허영인 회장이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약간 개차반 같아요. 희수. 아, 그렇죠. 희수. 허희수. 네. 이름이 허희수인데 1978년생이거든요. 47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 사람이 이제 2018년에 부사장이었어요. 지금도 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사이에 부사장이 아닌 시절이 있어요. 네. 사고를 쳤나? 그렇죠. 그때만 해도 약간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형보다 좀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받았었고. 혹시 쉑쉑 쉑쉑버거? 버거 아세요? 이걸 들여온 사람이에요. 드시지 마세요. 네. 네. 뭐 먹진 않지만. 네. 네. 그럼 이 사람 작품이란 말이 이제 있을 정도로 이제 약간 인정을 받았는데 2018년에 이 사람이 액상 대마를 몰래 들어와서 피다가 걸립니다. 대마. 네. 개차반.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됐을 때 그때 딱 허영인이 둘째 아들을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게 한다. 그리고 향후 경영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발표를 해요. 실제 이게 벌어집니다. 네. 다 이름이 삭제가 돼요. 그런데 요 발표 이후에 2020년에 KBS에 한 보도가 나오는데 허희수 씨가 이 발표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라는 거 제보를 받아요. 말만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시점으로는 2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 사람이 출근하기 시작한 건 2018년 그 3개월 후다. 그래서 뭐 복귀한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고 있지 해서 이제 그 기자가 가봐요. 이때 이제 취재팀에서 그 임원회의가 있는 날에 임원회의가 있는 장소 앞에서 잠복을 하다가 차에서 허희수가 내리는 걸 발견을 해요. 포착을 하고 그러면 기자는 뭐예요? 가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회의가 있는데 회의 참석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부인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빵 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빵 사러 왔다. 네, 그래서 그러면 회의에 온 게 아니라 빵만 사러 오신 겁니까? 예.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이렇게 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KBS는 이제 어처구니가 없네요. 얘가 어쨌든 빵 사러 왔다고 하니까 오케바리. 그래서 근데 그 시점에 이 SPC 그룹이 뭘 굉장히 잘하냐면 대언론 사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모 언론사의 헤드라인 기사를 가는 걸로 5억 원 줬다. 그래서 이게 그 언론사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광고성 기사를 정말 많이 뿌리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소비재 기업들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허희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강조된 기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무슨 직책을 쓴 건 아닌데. 그래서 요 기자가 이제 다시 회사에 물어봅니다. 요 기사는 뭐냐. 그랬더니 이제 경영은 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조언은 하고 있다. 뭐 고문이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문도 직책이니까 안 돼. 뭐야 가끔 그러면? 오셔서 이제 조언은 해주고 있다. 지나가던 빵 사러 온 아저씨가 조용한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걸 물어보니까 그 예전에 그 영구 배제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요 해명하시는 분이 이제 영구라는 말이 꼭 영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뭔 소리야?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영구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명언이죠. 그래서 영구라는 말이 그 뜻은 꼭 아니다. 영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요 보도가 있고 나서 요 기자들은 이제 열받잖아요. 또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25일에 이제 SPC 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인 섹터9이라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허희수 부사장이 선임됐다라는 사내 공지가
했어요. 공식 복귀를 했죠. 근데 이 시점이 집유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야. 영구는 영원히가 아니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유는 끝나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복귀를 했고, 근데 이 기자들이 뭐가 더 있어. 그래서 이제 또 캐냅니다. 그 보도를 할 때 다른 보도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이게 아까 그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또 다른 장면인데, 이번엔 자동차입니다. 요 허씨가 이제 한남동에 집이 있는데 고가 빌라들이 있는 집에 주차장에 차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고 불리는 밴 같은 차인데 이게 특수 제작된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은 뚜껑이 이제 그 지붕이 그냥 평평한데 리무진 있잖아요. 카니발도 보면 이게 특수 제작된 차인데 한국에 그 당시에 2대밖에 없었던. 얼마였을 것 같아요? 뭐 몇 억? 그러니까 몇 억. 설마 뭐 3억? 좀 더 5억? 조금만 더. 더? 넘어요? 5억이 넘는다고?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차. 그 당시 2021년 가격으로. 와. 근데 요게 그럼 번호판이 있으니까 조회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소유주가 누구냐? 6, 7억짜리. 네, 이 차의 소유주 누굴까? 희수야? 희수야? 아니에요. 누구? 아니에요. 누군데? 허위수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장난? BR 코리아였습니다. 아 회사다. 회사 법인차로. 차. 법인차였어요. 회사 차로 7억짜리 차. 그러니까 이게 BR 코리아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차고지가 어디냐? 충북 음성이죠. 뭐야? 왜? 왜냐하면 그 회사가 거기 있으니까. 이 차는 한남동에 세워져 있어. 이상하잖아. 그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가 회사랑 이제 관계없는 분의 집에 회사 차를 세워둘 수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공식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회사가 좀 열악하고 그 공간이 열악하고 이제 이 차가 너무 커서 회사 사옥에 세울 데가 없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협소하기도 하고 나선형 통로를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 고위층의 지인의 집에 지인이다. 주차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자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양재동인가 여기 본사가 있는데 가봐요.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 봐. 나선형은 맞아. 못 들어갈 것 같긴 해. 근데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그 차를 안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물어본 거죠. 물어봐요. 회사에 세우지도 못할 차를 회사는 왜 산 거냐. 7억 주고. 그랬더니 그 총무팀에서 한 거고 그 허씨가 관여하진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누가? 이번엔 어디를 찾아가 봤을까? 어디가? 차를 판 사람을 찾아가 봤죠. 차를 누가 산 거냐. 그래서 그분이 샀다. 계약금도 그분이 내셨고 그분이 6개월 후에 찾아가셨다. 희수 씨.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 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차를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이 에스컬레이트 특수 제작된 차를 6, 7억 주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일단 국내에 2대밖에 없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는 이제 이게 허씨가 이 차를 개인용으로 쓰는 게 아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의전용으로 쓴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탐문을 했어요. 허씨도 탄다고 하고 허씨의 어머니도 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쓴다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뭐 그게 가끔 그 어머니도 타고 그러긴 한다. 의전용인데 어머니 의전용. 어머니도 가끔 타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회사 돈 6, 7억 정도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기 차로 이제 쓰는 거죠. 이게 한국 재벌의 종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의 계정, 회사의 돈과 돈을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 차를 우리 가족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회사는 우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든 돈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특이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재벌이 그래요. 한국 재벌이 그러니까 한국 재벌을 워너비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다 그거 따라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이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종특이죠, 종특. 예, 그리고 이게 악습 같은 게 이제 한국 경영계에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런 걸 당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보면 현대와 관련돼 있는 계열사들이 모여서 누구한테 요구를 했겠어요? 자신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 개선하라고 사장들한테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정주영한테 얘기한 거예요. 경영 책임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돈을 써도 된다고 자기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이 회사를 책임져야죠. 그 논리 그대로. 자기들이 차도 쓰고 임원이 아닌데도 조언을 통해서 경영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대로 허영인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자기가 임원이 아니라도 조언을 통해서 경영에 그러니까 자기들 인정한 거예요.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라고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논리 그대로면 이 책임자는 허영인이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사회적으로 허영인 처벌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SPC 불매운동 됐고 어차피 안 먹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동네 하나 망했어요. 전 좀 안타까웠는데. 그것도 점주분들이야 뭐 사실 그러니까요. 무슨 죄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영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크보빵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근데 불매운동이란 방식은 저는 뭐 좋은데 그것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의 목표가 선명해져야 된다 이제. 허영인 처벌이다. 정확하게 허영인 처벌이 아니다. 허영인을 감옥으로 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효과를 주거든요. 감옥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못 견뎌요. 제가 저번에 그 왜 전관을 왜 쓰냐, 왜 수억 원을 거기다 쓰냐. 실제로 들어가면 못 견뎌서 그런 거거든요. 그 왜 박근혜 내란이란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제 그 여러 정치인들이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온 장면들, 재판 밖에서 나온 장면들이 공개되면서 그런 게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실제로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감옥에 가면 못 견뎌요. 그것을 만들어야 내야 된다. 집행유예도 아니고 이들이 이런 사람이 죽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이들을 감옥에 넣는 수밖에는 근데 그것은 분명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살인 기업이 된 거잖아요. SPC가. 네네. 그러면 이 회장이 감옥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썩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면 한국의 경영진들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게 중처법을 도입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경영 책임자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 그것이 효과를 갖는다. 그것이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다. 네. 그래서 저는 정권도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제 현 여당 의원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3년 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다 그랬던 분들이니까 슬로건을 좀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영인을 구속 처벌하라. 예, 요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사실 검찰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아니 또 사례가 있으니까요. 사례가 아예 없는 네. 것도 아니고. 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영인을 자동차는 지금도 쓰나? 궁금하네. 아주 귀빈으로 어머니를 잘 태우고 다니시지 않을까? 네. 아무튼 오늘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이유와 그 해법에 대해서
오늘 약간 그 재벌의 흑역사 조한무 기자편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